자, 공부는 잘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객관식 하다가 한 번씩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내가 이제 정독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문제부터 푸니까 하나도 모르거든, 그죠? 아, 이게 공부 방법이 옳게 됐는가? 또는 교수 방법, 가르치는 사람이 옳게 가르치는 자꾸 이 생각해가, 딜레마가 우리가 슬럼프에 많이 빠져드는데, 제가 얘기했는 대로 책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정상 속도로 보고, 그죠? 그 이론서 3번에서 4번 읽고, 5번이면 좋습니다. 더 좋고. 그 이론 부분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죠? 이론과 문제의 공통되는 핵심 단어죠. 거기에 네모만 치면은 객관식은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줄을 끊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풀면서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그죠? 객관식 키워드 따서 읽었어요. 문장이 긴 게 많습니다.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꼭 키워드로 객관식 공부하고 계속 정도 가세요, 정도. 문제는 나중에 시험 앞두고, 그죠? 한 2달 전에 집중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수업을 동강 계속 정상 속도로 듣고 이론 부분을 정독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 스파이 사건 볼까요? 156의 3장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산업 스파이인 게 생소합니다. 전에는 스파이라 그러면 우리 북한 간첩, 조정연계 간첩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제 산업 스파이가 낯설지 않은 용어가 돼버렸어요. 자, 특징에 기획에서의 미연 봅니다. 자,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되면 국가의 손해가 많고 특히 사전 사후 범행이 벌어지고 난 뒤라도 인지가 곤란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범죄 계획으로 우리가 범행 당시의 사항을 추적해서 검거하기가 아주 곤란하고요. 그리고 제의식이 없죠. 이게 산업 유출, 이거 기술 유출은 내 국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내 개인 이익 위해서 했지 국가까지 내가 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형 범죄죠. 자, 우리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산업기술 유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로 보면은 연구소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 회사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범죄가 산업 스파이가 돼요. 자, 산업 스파이 식별법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비유. 물론 산업 스파이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그 자체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대략 이 틀에서 형성된다는 뜻이 되겠죠. 기억에 주요 부서, 자, 중요한 부서의 핵심 브레인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지가 않은 사람. 근데 가족이 아프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죠?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왜 나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경쟁업체로 취업하는 거. 보통 그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니언의 업무를 빙자해서 기밀사항을 개인 PC에 보관하는 사람.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대기업 중력 있죠? 전무 이상 근무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회사 사표 낼 때, 회사에서 옵니다. 와서, 집에 컴퓨터 싹 다 털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맞아, 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의 업무 등 기밀사항을 개인 PC에 보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만둔 입장에서 기분은 나쁘지만은, 회사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디귿에 본인 업무와 무관한 프로젝트 회사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물어보는 사람 이상하죠. 그냥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그죠. 아, 우리가 뭐 해? 그래.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수시로 진행사항을 꼬치꼬치 묻는다든지 담당자가 누구고 실무자가 누군가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게 물어보고 난 뒤에 그 담당자나 실무자한테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리얼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 동료나 상사의 업무에서 기웃기웃거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업무가 있죠. 바쁜 업무 때문에 밤에 남아있는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꾸 혼자서 남아있는 사람. 만약에 내가 업무가 바쁘면 다른 사람이 퇴근하지 말지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한 사유 없는 사람은 자꾸 동료들 집에 보내는 거죠. 아, 집에 일찍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자꾸 보냅니다. 그래서 행동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 미음의 연구 추진 그 상황보다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죠. 자, 이 연구가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 아, 이거 연구할 때 상당히 필요되는 재원이 얼마고 인력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남이 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뜻하죠. 자, 비읍에 허락 없이 동료 컴퓨터에 무단 접속하는 사람.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 가면 개인 패스워드를 그죠 입력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죠. 그냥 컴퓨터 켜놓으면은 30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산업 보안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무감각한 상태인데, 자, 이 무감각, 무관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3번에 산업 보안을 하기 위해서 행동 수칙입니다. 자, 첫 번째, 출퇴근 시 정보 보안이죠. 자, 빈손으로 출근하고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야 되죠. 자, 우리 조폐공사와 똑같습니다. 조폐공사는 옷 갈아입을 때 몸 안에 들은, 그죠? 우리 돈을 다 내놓고 갈 때도 작업복 안에 드는 것 다 수색하고 그렇게 갑니다. 자, 이거 똑같습니다. 사원증 폐용. 자, 회사 인원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꼭 사원증을 폐용하고, 그리고 또 외부인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을 때 방문증을 줘서 폐용하게 만들어야 누군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문자가 우리 회사 직원도 잘 아는 구역에 가서 발견됐다 그러면 꼭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음에 문서 외부 방문객 출입 보안이죠. 아까 했습니다. 방문증을 폐용하고 사전 예약을 하고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죠? 회사 1층 로비에 커피 라운지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수칙이 정해져야 되겠고요. 문서 보안. 자, 가급적 이면지의 사용을 줄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낀다고 이면지 쓰는데, 좀 민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절대 이면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비밀 주술. 자,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죠. 자기가 많이 아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에 회사에 있던 그 비밀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내 생활 보안. 우리 회사 내부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구역 이외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보안. 즉 메신저나 접속하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회사 일하다가 심심하니까 메신저 통해가지고 대화 자꾸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전부 해킹이 됩니다. 자, 항상 그 인터넷 PC와 업무용 PC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행동도 중요하습니다. 자, 컴퓨터 보안 밑에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인터넷 PC와 업무용 PC를 구분해야 됩니다. 업무용 PC. 구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낫습니다. 해킹 걱정되면은, 그죠? 인터넷 PC하고, 우리 내부망 업무용 PC를 구분하는 게 가장 나아요. 따로따로 두면은 해킹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고, 특히 우리 위에 카메라 있죠? 카메라 달려있는 건 상당히 조심해서 웬만하면 사용 안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산업보안 행동수칙을 받습니다. 자, 제9장의 실전 문제 볼까요? 자, 1번. 다음 중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아닌 것은, 자, 이게 일반 범죄에서 하나 더 발전된 것이 사이버 테러 범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테러는 일반 범죄 아닌 것인데, 여기는 사이버 테러 아닌 것이니까 일반 범죄가 되겠네요. 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디도스 공격, 메일 폭탄인데, 4번에 사이버 스토킹 있죠? 요거 일반 범죄네요. 자, 컴퓨터로 사기치는 거, 프로그램 불법 복제하는 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이런 건요, 기본적인 범죄인 일반형 범죄에 속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은행 계좌 정보나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가는 인터넷 사기 수법. 이건 뭡니까? 피싱이죠, 피싱. 보이스 피싱 아닙니까? 1번입니다. 피싱입니다. 뭡니까? 자, 낚는 걸 얘기하죠. 낚는 거. 자, 이거 주로 은행, 증권, 자, 요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로 뭐, 경찰이나 검찰, 세무서를 사칭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역시, 계좌정보로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거, 보이스 피싱. 자, 피싱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요, 해킹 빼고 알 필요도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거 알고 시험 치면 돼요. 3번, 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 시스템 들어가서 데이터 보는 거 역시 컴퓨터 범죄가 되겠죠. 그 해킹 아닙니까? 왜 민원사항이나 또는 회사에 관계된 사항은 정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몰래 들어가면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컴퓨터 범죄로 봅니다. 답은 1번. 2번에 컴퓨터 범죄는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없죠. 이게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것이 나이가 젊습니다. 3번에 컴퓨터 범죄의 동기는 원한이나 불만, 정치적 목적, 산업 경쟁, 지적 호기심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실력 과시도 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4번 컴퓨터 범죄는 거의 보면 단독 범행이고 또 증거나 또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완전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범죄입니다. 5번에 범행 후 도주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컴퓨터 범죄 요소는 단속하기도 힘들고 단속하더라도 그 범행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꼭 전문 인력이 양성돼서 전문화가 되어야 이게 직접 근거나 추적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컴퓨터 조직 범죄의 종류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에 전자기록의 위변조 컴퓨터 안에 있는 기록을 전자기록 그럽니다. 니은의 컴퓨터 업무 방해 자 그리고 디귿의 컴퓨터 이용 사기 근데 자료 염탐죄 이런 건 없습니다. 알았죠? 이런 죄 자체가 없어요. 컴퓨터 자료 염탐죄 없고 나머지 조작범죄 유형 맞습니다. 위변조 컴퓨터로 업무 방해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이용 사기죄 자 3개네 그죠? 3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컴퓨터 염탐죄 이런 건 없어요. 5번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 이익을 긁어 모으는 거 살람이죠. 자 옆에 써놓으세요. 예금 잔액 쓰면 되겠습니다. 예금 잔액 살라미는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살라미가 컴퓨터 범죄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등록하는 게 살라미가 되겠습니다. 주로 옛날에는 과거에는 은행원들 지금은 해킹하는 사람들이 은행 잔고에 1원짜리 10원짜리를 그 차명 계좌로 모아서 대부통장 모아서 돈을 빼가는 수법 살라미 기법이 되겠어요. 6번 자 프로그램 내에 범죄자 자신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해서 자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은밀히 조작하는 것 트로이 목마죠. 자 트로이 목마 안에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서 그 트로이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조작하는 게 트로이 목마가 돼요. 자 논리 폭탄은 뭡니까? 컴퓨터 파괴 활동이죠. 붕 그래서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 게 논리 폭탄이고요. 자 4번에 스니핑은 그죠?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몰래 가로채는 행위. 자 은밀히 조작하는 것 트로이 목마 4번 되겠습니다. 7번 컴퓨터 범죄 중에 컴퓨터의 시스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부정 이용하고 있지만은 뭐 정상과 같은 얘기죠. 컴퓨터가 부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부정이라도 부정 명령이 입력되어서 부정 이용되고 있더라도 평소와 같이 똑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2번. 자, 증거가 없고 사실 발견도 어렵고 또 구정도 어렵다 그랬죠. 3번에 해외 서버를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뭐 도박 사이트는 해외 서버 사용하죠. 자, 장소나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4번에 컴퓨터 기술이 특수 전문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처럼 컴퓨터를 좀 만지는 사람이 우리 사이버 수사를 담당해서는 안 되고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사이버 수사 인력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5번에 스팸 메일 발신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단속 많이 하니까 거의 외국인, 미국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이트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4번 특수 전문화. 8번 다음 컴퓨터 범죄의 특징 중 범죄 행위자의 측면에서 본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면, 자, 범죄 행위자죠. 자, 행위자의 측면에는 컴퓨터의 전문, 그리고 제식 희박, 저연령대 초범 이렇게 있는데요. 사람의 행위 측면이 아닌 것은 1번이네요. 자, 연속성은 컴퓨터 범죄의 행위적 측면입니다. 사람 행위자의 측면은 제희박한 제의식, 대부분 초범, 그리고 전문가, 저연령대 이렇게 되고요. 그냥 행위적 측면은 뭐 범행의 연속성, 광범성, 자동성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성격 다른 하나만 찾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습니다. 1번 범행의 연속성은 행위적 측면이고 나머지는 행위자적 측면이 되겠어요. 요즘 시험에 유형이 전부 이런 거죠. 비슷한 거 쓱 갖다 미는 게 되는데 요거는 보기만 읽어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부정 조작의 종류 중에서 아예 입력될 자료를 조작합니다. 처음부터 입력하는 자료부터 조작해서 부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입력 조작이죠. 자, 입력될 자료 조작이기 때문에 입력 조작 9번에 3번입니다. 10번 컴퓨터 범죄 유형 중에 컴퓨터 부정 조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부정 조작인데 파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몰라도 맞추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종류가 4개 있어요. 부정 조작의 종류,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 입출력 조작, 입력 조작이 있는데요. 데이터 파괴 조작, 파괴하는데 조작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은 파괴행위 들어가니까 틀렸어요. 답은 4번이에요. 11번 콘솔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기억 정보를 변경시키는 거. 이건 뭐 콘솔 거짓 조작 나왔기 때문에 콘솔 조작입니다. 뭐 시동이나 정지 또는 운전 상태 이런 거 있죠. 이것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콘솔 조작. 답은 1번입니다. 12번 볼까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 이용, 누설. 뭡니까? 컴퓨터 스파이입니다. 권한없이 획득, 이용, 누설은 컴퓨터 스파이가 돼요. 답은 3번. 이건 좀 쉽네, 그죠? 이런 게 이제 쉽죠. 권한없이 획득, 이용, 누설은 컴퓨터 스파이고요. 컴퓨터 파괴는 뭡니까? 안에 자료를 자체를 파괴, 전부 없애버린 것 됩니다. 요거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자, 부정하게 획득, 이용, 누설은 스파이. 컴퓨터 파괴는 안에 자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답은 3번 컴퓨터 스파이입니다. 13번 다음 중 타인의 컴퓨터를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하여 체크하세요. 다른 사람 컴퓨터인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부정 사용 1번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일정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자, 컴퓨터 부정 사용이죠. 내가 그 컴퓨터까지는 가서 앉아있고 그런 걸 하지는 않겠지만은 원격 조정하는 거. 요새 뭐, 저 컴퓨터 고장나니까 AS센터에 전화하죠. 전화해서 내가 동의하면 그쪽 컴퓨터 AS 회사에서 자체, 그죠. 우리 집에 내 컴퓨터를 조정해서 고쳐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원격 사용은 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타인의 동의 없이 13번과 같은 행위를 하면 컴퓨터 부정 사용이 되겠어요. 14번.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은 아까 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기술에 의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둘째 줄 봅니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국민의 중대한 악 영향, 국가 핵심 기술이죠. 그죠? 국가 핵심 기술. 자, 대전차, 포탄이나 T-50 경전투기 정보. 요런 거 얘기하겠죠.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16번. 다음 중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좀 어렵게 나와버리는데 산업기술 육성법, 요건 아니죠. 이건 육성하는 건데 5번처럼 부품 육성한다, 전문기업 육성한다 그러면 산업기술에 해당되겠지만은 그냥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 요건 좀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금 뭐 기술 유출에서 하고 있는데 뭐 연구조합 육성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물론 연구조합 육성돼야 기술이 생기는 건 맞지만 이건 좀 거리가 멀어요. 16번에 4번입니다. 17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법상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목적 유출했을 경우 가장 세죠. 10년 10억입니다. 10이죠. 아까 순서대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에 있었죠. 자, 10년 10억. 답은 2번이에요. 18번. 산업 스파이 사건의 특징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산업 스파이는 국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기어 틀렸고 니은의 영리 목적이죠. 당연히 돈 때문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산업 스파이겠죠. 디귿의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뭐 사이버상으로 또는 저 산업이고 뭐 국가와 관련된 게 없다. 정치 경제가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식의 상대적 희박 그리고 여기에 뭐 막노동 하는 사람보다는 핵심 불에 있는 사람, 저 화이트 칼라형 범죄에 되겠죠. 그래서 니은 영리 목적과 리얼 화이트 칼라가 특징이 되고요. 답은 3번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고치면 됩니다. 국가 전반의 영향 또는 디귿에 죄책감 적게 든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역시 산업 스파이 사건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국가 전반의 영향, 영리 목적, 죄책감 적게 든다, 화이트 칼라형 범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니은입니다. 19번 산업 스파이 식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번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있는 뭐 연구위에서 남아있는 건 괜찮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특별한 사유 없이 그죠? 자, 특별한 사유 없이 남아있는 사람 이게 좀 이상한 거지. 특별한 사유 없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일이 많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혼자 남아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연구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이거 산업 스파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는데 의심하면 안 되겠죠. 2번에 연구 활동 과정보다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 좀 이상하죠. 그죠? 3번에 업무를 빙자해서 기밀사항을 자기 개인 PC에 보관하는 사람. 4번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프로젝트에 관심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 있죠? 자, 담당자가 누구니? 자, 이거 개발하면은 어떻게 하니?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5번에 허락 없이 동료 컴퓨터에 무단 접속한 사람. 이거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부모와도 휴대폰 열어보지 마라 그러는데 괜히 오해받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경우고요. 2, 3, 4, 5는 충분히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답은 1번입니다. 20번. 산업보안 행동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면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면지에서 새나가죠. 물론 아끼는 건 좋은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이면지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이면지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에 노트북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또 USB도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 빈손으로 출근하고 빈손으로 퇴근합니다. USB나 노트북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3번에 메신저나 공유 사이트 접속하면 안 되겠죠. 특히 근무 시간에 눈치 보고 메신저 잡고 하는데 그거 아주 안 좋은 행동이니까 절대 이런 거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에 자, 같은 회사 직원이라도 금지된 장소는 출입하면 안 되겠죠. 민감한 지역, 보안상 민감한 지역 이런 데는 출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기밀을 취급할 경우 유출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정신교육이 돼야 되는데 유출 자체 금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답은 2번 이면지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가 교육대 가시면은 이래가 체크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레이 메일입니다. 그레이 메일. 자, 그레이 메일은 뭡니까? 정부 기밀의 폭로를 하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 피해자가 잘못해가지고 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죠? 정부에서 협박합니다. 자, 나를 사법 처리하면 내가 이거 공개하겠다. 그레이 메일이죠. 영화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테크 이슈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자, 정보기관에서 원치 않는 정보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방대하게 모아진 자료를 처리하는데 어려움 겪는 현상을 테크 이슈라고 합니다. 테크 이슈. 여기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 나오는데 균형 당연히 안 맞겠죠. 필요한 것도 수집하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게 다 빨려 들어오니까 이런 거 균형이 맞지 않아요. 테크 이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성 게임이죠. 이건 많이 생각할 거 없고 이익과 손해 감각상각하니까 제로가 된다. 그런 내용이 제로성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웸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내가 있는 부서는 이쪽인데, 그죠? 정보 결정자, 나의 상사가 원하는 정보 수집에 더 열을 올립니다. 완전 오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직장에서는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요구하는 정보 수집에 열을 낼 수밖에 없겠죠. 내 고유 업무 놔두고 정보 결정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수집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것을 스웸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특이죠. 유특이. 자, 유특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고공정찰 정찰 비행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한 명이 탑니다. 한 명이 타서 하는데 요거는 북한 상공을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그럼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유투기는 고공정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대응포 쏴도 그까지 포탄이 가지도 않고요. 또 북한 전투기가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나만 가도 수집을 다 할 수 있죠. 자, 우리 전투기가 있죠. 그냥 상승 못하죠.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요.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상승합니다. 비행기는 상승하는데 저 유투기가 지나가고 있죠. 있는데 이때 상승해봐야 상승하고 나면은 벌써 지나갔다 이 말이죠. 우리 유투기 가지고 덕을 많이 보는데 김정은이가 건물 밖에서 어떤 서류를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시간만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글자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게 유투기와 미국 정찰 위성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에블로 납치 사건. 이거 오래됐습니다. 미국 정보 수집함이 납치된 사건. 나중에 한 6개월 후인가 승무원들은 풀려났는데, 그죠? 승무원 중에 2명하고 배는 지금 푸에블로 배는 대동강에 평양 앞에 대동강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밍 그럽니다. 전파 교란이에요. 전파 교란. 제밍 그러는데
요것은 북한도 우리한테 할 수 있고 우리가 유사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파 교란. 자,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PSI 봅니다. PSI. 자, 이거 요새 많이 나오죠. 자, 대량 살상 무기의 국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체제입니다. 그래서 PSI 가입, PSI 가입. 그러죠. 자, 우리나라도 요번에 가입됐습니다. PSI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브레인스토밍 거죠. 브레인스토밍. 자, 이건 뭡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 넥타이도 풀어헤치고, 와이셔츠를 벗고, 편한 상태에서, 그죠?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게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 뭡니까? 핵심 두뇌를 얘기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자유로운 상태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제국익문사라고 봅니다. 제국익문사. 자, 조선 대한제국 있죠? 1900년 1897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종이 설립한 최초의 비밀정보기관인데 그렇게 실효성 없었죠. 자, 고종이 실권이 없었고 민비와 흥선대원군이 실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기관은 못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렌 핑커턴입니다. 핑커턴. 자, 핑커턴은 뭐냐면요. 유명한 사제 탐정입니다. 이게 아주 미국이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죠? 남북 전쟁 당시에 핑커턴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한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 알렌 핑커턴은 원래 이 탐정 핑커턴의 이름 따서 만든 미국의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그래서 이게 남북 전쟁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가장 끝에 봅니다. 168 가장 끝에 삼통정책이라고 해서 삼통정책. 자, 줄것에 통상, 통항, 통우. 요거 중국의 정책이죠. 자, 제2차 국공합작의 결과 끝에 다수를 차지하던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갔죠. 그런데 모택동이는 대만까지 쫓아간 사람을 전부 궁지로 모아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에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이제 삼통 정책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물론 대만하고 중국하고 군사력이나 모든 게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대만을 무력 침공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삼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삼통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워치콘과 데프콘이죠. 자, 이것은 헷갈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우리 기본이 데프콘입니다. 데프콘. 기본이 데프콘이에요. 데프콘은 뭐냐 하면은 대북 경계 테스트입니다. 데프콘은 대북 경계 테스트. 자, 우리 지금 북한의 국지 도발 때문에 전방에는 데프콘2 나와 있습니다. 데프콘 1, 2, 3죠? 3가 약하고 1이 센데 지금 우리는 북한의 국지 도발 때문에 데프콘2가 되겠죠? 워치콘은 뭡니까? 워치콘. 워치콘은 대북 정보 경계 테스트입니다. 대북 정보 경계 테스트. 자, 이것도 역시 워치콘은 아직까지 3가 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2로 격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6.25 전쟁 끝나고는 데프콘이 2가 되어 있는데 워치콘은 보통 3로 되어 있다가 민감사항 발생 시 워치콘 2가 되거든요. 자, 데프콘은 대북 경계 테스트고요. 워치콘은 대북 정보 경계 테스트. 요 정도는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데프콘은 대북 경계 태세, 워치콘은 대북 정보 경계 태세. 자, 내려가서 밑에 베이지안 기법 봅니다. 베이지안 기법. 이것은 뭡니까? 주관과 객관을 합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정보를 합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 베이지안이 돼요. 자, 델파이라고 하는데, 델파이 기법. 우리 뭐 회사가, 우리나라에 경운기 만드는 가장 유명한 회사가 한국 델파이 아닙니까? 자, 델파이는 뭐냐면요. 자,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입니다. 요거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기법이 델파이 기법, 그래요. 전문가들이 좀 많이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 경험을 얻지만 이론상 완벽하고 또 현장 전문가 불러가지고 같이 섞어서 완벽한 그 정보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인민보안부 나왔죠. 우리 경찰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는 당하고 군이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떨어지지만 북한에서는 대외적으로 인민보안성을 이용해서 그죠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민보안성에서 인민보안부로 승격이 돼서 지금은 그죠 그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부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민보안부 이렇게 하죠. 우리 경찰을 북한의 경찰을 인민보안부 그러고 그 중국은 공안 그러는데요. 북한에서는 보안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10장 한국의 정보기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